이게 대체 무슨 짓인가? 자네가 정녕 미쳤단 말인가? 왕명을 거역하고 말머리를 돌리다니. 이것은 명백한 반역이네. 분노에 찬 노장 최영의 외침이 빗줄기를 뚫고 허공을 가릅니다. 하지만 말 위에 올라탄 이성계의 눈빛은 서늘할 정도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장군, 이것은 반역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한 길입니다. 저 거친 압록강 물속에 수만 명의 백성을 수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저를 죽이시려거든 개경의 성문 앞에서 기다리십시오. 1388년 5월 억수 같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압록강 위화도입니다. 진흙탕 속에 발이 묶인 5만 대군이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회군하라, 회군하라. 고려의 운명이 결정되던 그날 이성계는 칼끝을 거꾸로 돌렸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나라의 수도로 진격한 이 대담한 선택은 과연 조선 500년 역사의 시작이었을까요? 아니면 반란이었을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위해 고려사, 태조실록, 그리고 당시의 긴박한 상황이 담긴 고려사저료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역사 라디오를 계속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거대한 사건의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화도의 빗소리가 들리기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공민왕 사후 고려의 조정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위기였습니다. 안으로는 권문 세족들이 토지를 독점하며 백성의 고열을 짜냈고 밖으로는 홍건적과 왜구가 끊임없이 국경을 넘보고 있었지요. 이 혼란의 시대에 혜성처럼 나타난 두 영웅이 있었습니다. 평생 전장을 누빈 불패의 명장 최영과 동북면의 강자 이성계입니다. 최영은 고려 왕실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이성계는 군사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실력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나라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1388년 봄 명나라 전령의 오만한 태도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명나라 황제 주원장은 고려의 무리한 요구를 전해왔습니다. 원나라가 차지했던 천령 이북의 땅은 이제 명나라의 소유다. 그러니 고려는 당장 그 땅에서 손을 떼라. 이것이 바로 역사를 뒤흔든 천령이 설치 사건입니다. 자존심 강한 노장 최영은 이 소식에 격분했습니다. 명나라가 우리를 우습게 보는구나. 차라리 요동을 정벌하자. 우리의 기계를 보여주어 다시는 얕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 30살이나 어린 우왕은 최영의 강경책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져봐야 합니다. 당시 고려의 국력으로 명나라와 전쟁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가장 냉철하게 답했던 사람이 바로 이성계였습니다. 그는 요동정벌의 명을 받자마자 왕 앞에 나아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네 가지 불가론, 사불가론입니다.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스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둘째, 농사철인 여름에 군사를 동원하면 백성이 굶주립니다. 셋째, 북쪽으로 간 사이 남쪽에 왜구가 쳐들어올 것입니다. 넷째, 비오는 여름에는 활이 망가지고 전염병이 돌기 쉽습니다. 이성계의 말은 하나하나가 뼈아픈 현실이었습니다. 특히 농번기에 일손을 뺏는 것은 백성에게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군사들 역시 집안 농사일을 걱정하며 억지로 끌려가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전쟁의 광기에 휩싸인 조정에는 이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1388년 4월 이성계는 5만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으로 향합니다. 최영은 전체 지휘권을 가졌지만 정작 개경 근처 평양에 머뭅니다. 왕이 장군을 곁에 두겠다며 그의 발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주장한 사람은 남고 반대한 사람만 사지로 떠나게 된 것이죠. 압록강으로 가는 길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때 이른 폭우가 쏟아졌고 길은 거대한 진흙 수렁으로 변했습니다. 굶주림과 피로를 견디지 못한 병사들이 탈영하는 일이 속출했지요. 이성계는 젖은 갑옷의 무게를 견디며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 젊은이들을 죽이러 가는 것인가, 살리러 가는 것인가? 5월 13일 마침내 위화도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불어난 강물 때문에 배를 띄울 수 없었고 섬은 물바다가 됐습니다. 보급품은 바닥났으며 군영에는 전염병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성계는 다시 한번 평양의 왕에게 간곡한 편지를 보냅니다. 제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군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갑고 냉혹한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당장 강을 건너지 않으면 군법으로 엄히 다스리겠다. 이 명령은 이성계에게 내려진 최후의 통첩과도 같았습니다. 부하들을 수중고혼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칼을 거꾸로 쥘 것인가. 빗소리만이 정적을 깨는 위화도의 깊은 밤입니다. 이성계는 역사의 주사위를 던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결단 뒤에는 어떤 인간적 고뇌가 숨겨져 있었을까요? 조선 500년의 문을 연 위화도 해군입니다. 그 긴박했던 순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압록강 위화도의 거센 빗줄기 속에서 이성계가 고뇌에 빠지기까지 그의 삶은 단 한순간도 평탄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성계는 고려의 중심부인 개경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함경도 화령, 즉 변방 중의 변방에서 태어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가 왜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해군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그 배짱의 원천은 바로 이 변방의 세월에 숨겨져 있습니다. 1335년 이성계가 태어날 당시 그의 집안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원나라 지배 아래 있던 쌍성 총관부에서 대대로 벼슬을 하던 가문이었죠. 태생적으로 고려의 주류 사회와는 거리가 아주 멀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어려서부터 신궁이라 불릴 만큼 활쏘기에 능했습니다. 100발을 쏘면 100발 모두 적의 눈동자를 꿰뚫었다고 하니 그 기상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후 고려의 공민왕은 북방 땅을 되찾기 위해 이성계의 집안에 손을 내밉니다. 이때 이성계 가문은 원나라를 등지고 고려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그가 고려 중앙정계에 첫 발을 내딛게 된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변방에 거친 무사였던 그는 곧 고려의 구원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개경이 함락될 때도 왜구가 쳐들어올 때도 늘 맨 앞에 서서 칼을 휘둘렀죠. 그의 곁에는 언제나 충성스러운 사병 조직 가별초가 있었습니다. 가별초라는 이름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성계가 직접 먹이고 훈련시킨 가족보다 더 끈끈한 결사체였습니다. 훗날 위화도에서 그가 병사들을 죽일 수 없다고 울먹였던 배경에는 자신의 뿌리와도 같은 이들을 지키겠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경의 정치판은 거친 전장보다 훨씬 더 지독했습니다. 당시 고려 조정은 권문세족이라 불리는 기득권 세력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과 강을 경계로 삼을 정도로 엄청난 토지를 독점했습니다. 백성들을 노비로 삼아 고열을 짜내는 일도 서슴지 않았지요. 요즘으로 치면 권력층이 전국의 땅을 독점하고 세금조차 내지 않는 상황입니다.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처참했겠습니까? 이성계는 전장에서 피를 흘려 나라를 구해도 늘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조정에서는 그에게 변방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끈질기게 붙였지요. 반면 요동정벌을 함께 기획한 최영 장군은 정통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최영은 청렴한 인물이었으나 고려의 질서를 끝까지 수호하려던 보수파였습니다. 이 두 거물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균열은 조금씩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틈을 파고든 이들이 바로 정도전을 필두로 한 신진사 대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으로 무장하고 이성계를 주목했습니다. 장군의 칼이면 이 썩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달콤하고도 위험한 속삭임이 이성계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아들 이방원이 과거에 급제하며 가문의 위상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자신의 가문이 고려의 진정한 주류가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1388년 우왕과 최영은 요동정벌이라는 무리수를 던집니다. 이는 세계 최강국인 명나라와의 전면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직감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진다면 가별초는 몰살당할 것이고 설령 이긴다 해도 그 공은 모두 최영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과연 나는 누구를 위해 싸우는가? 왕인가? 내 곁의 병사들인가? 고민이 깊어지던 무렵 명나라 황제 주원장은 고려의 전령들을 가둡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죽든 살든 북쪽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성계는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챙겨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킵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며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압록강 행군길에 오릅니다. 하지만 북쪽으로 향할수록 하늘은 더욱 무심하게 비를 뿌렸습니다. 길은 거대한 늪이 되었고 군량미 수레는 진흙에 빠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성계의 귀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뒤를 지켜줘야 할 왕과 최영이 평양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문이었죠. 병사들은 진흙탕에서 굶주리는데 왕은 유의를 즐기고 있단 말인가. 이 소식은 이성계의 가슴속에 남은 마지막 충성심을 꺼뜨려 버립니다. 이제 이성계의 눈빛은 슬픔이 아닌 서늘한 분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위화도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그의 마음은 굳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말 한마디에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반역의 길. 이성계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텐트 안으로 조민수를 조용히 부릅니다. 고려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그 위험한 대화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1388년 5월 20일 압록강 위화도의 날씨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며칠째 쏟아지는 폭우로 강물이 넘쳐 섬 전체가 물에 잠기기 직전이었지요. 군사들이 머물던 텐트 안까지 누런 흙물이 차올랐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기는커녕 밥 한 끼 지어 먹을 불조차 피우기 힘들었습니다. 군량미 수레는 진흙벌에 빠져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고 5만 대군이 먹을 것이라고는 썩은 곡식 몇 줌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당시 위화도에 있던 한 병사의 시선으로 현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이나 손자가 이런 상황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짓던 낫 대신 칼을 들고 끌려온 이들에게는 전염병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덥고 습한 여름날 좁은 섬에 갇힌 수만 명이 씻지도 못하고 오물을 마시니 장티푸스 같은 무서운 병마가 군영을 덮치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누운 동료가 시체가 되어 나가는 일이 일상이었지요. 습기에 화살촉의 악연은 녹아내려 무기조차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여기서 다 죽겠구나라는 공포가 안개처럼 깔렸습니다. 이 비참한 광경을 지켜보는 이성계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정사 기록인 고려사절료를 보면 이성계는 왕에게 끊임없이 상소를 올립니다. 군사들이 병들고 굶주려 강을 건널 수 없으니 회군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지만 평양에 머물던 우왕과 최영의 답변은 한결같이 싸늘했습니다. 한 놈이라도 도망치는 자는 즉시 목을 치고 무조건 진격하라. 현장의 목소리는 철저히 묵살당하고 서류상의 명령만 내려온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조직 생활을 하며 이런 답답한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지요. 실무 현장은 죽어나가는데 윗분들은 현실도 모른 채 밀어붙이기만 할 때 그때 느끼는 절망감이 600년 전 병사들의 마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당시 고려 병사들 사이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대장님들이 우리를 버렸다. 왕은 우리를 죽여 명나라에 바치려 한다는 야사 속 이야기들이 흔들리는 군심을 부채질했습니다. 실제로 야사에 따르면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는 묘한 노래가 유행했습니다. 목자득국, 즉 나무 목자와 아들자자를 합친 이시가 나라를 얻는다는 설이었죠. 오얏나무 이시를 뜻하는 이파자 노래는 병사들 사이로 번졌습니다. 차라리 이성계 장군이 우리를 데리고 돌아가 세상을 바꿨으면 좋겠다. 민심과 군심은 이미 고려 왕조를 차갑게 떠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등은 지휘부 내부에서도 터져 나왔습니다. 함께 군사를 이끌던 좌군도 통사 조민수와의 마찰이었습니다. 조민수는 본래 최영과 가까운 인물이라 처음에는 회군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장군, 왕명을 어기면 우리 가족은 모두 죽습니다. 어찌 반역을 꿈꿉니까? 이성계는 그런 조민수의 손을 잡고 눈물로 호소했다고 전해집니다. 내 가족이 무서워 수만 명의 백성을 사지로 몰 수는 없으오. 내가 모든 책임을 질 것이니 부디 병사들을 살립시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성계의 고뇌와 치밀한 리더십을 동시에 봅니다. 그는 단순히 힘으로 조민수를 누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의 비극을 명분으로 삼아 동료의 마음을 돌려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것은 반역이 아니라 병사들을 구하는 결단이다. 이 논리는 곧 죽음의 문턱에 선 5만 군사 전체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5월 22일 아침, 마침내 운명을 바꿀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강물이 갑자기 불어나 섬의 상당 부분이 물에 잠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성계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장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나는 돌아가려 한다. 나를 따를 자는 남고 죽으러 갈 자는 가라. 이 서슬 퍼런 선언에 단 한 명도 반대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병사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말머리를 개경으로 돌렸습니다. 정사 기록에 따르면 회군을 결정한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거칠게 쏟아지던 비가 그치고 강물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를 두고 하늘이 이성계를 돕는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늘의 뜻이라기보다 생존을 향한 5만 명의 의지였을 것입니다. 절박한 에너지가 만들어낸 역사의 추진력이었던 셈입니다. 이제 이성계의 앞길에는 두 갈래 길이 놓였습니다. 하나는 최영과 왕이 기다리는 사지로 걸어 들어가는 항복의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고려의 낡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혁명의 길입니다. 회군을 시작한 이성계의 군대는 이제 단순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려라는 낡은 집을 허물기 위해 달려가는 거대한 망치였습니다. 과연 이 소식을 들은 개경의 조정은 어떤 충격에 빠졌을까요? 이성계가 반역을 저질렀다는 비명이 도성을 뒤덮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이성계는 이미 거침없이 남아하고 있었습니다. 고려의 수호신 최영과 새로운 시대의 창조자 이성계의 정면 충돌. 과연 이성계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압록강에서 말머리를 돌린 5만 대군이 개경으로 향한다는 소식은 평양에 머물던 우왕과 최영에게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최영은 믿었던 후배 장수이자 고려의 기둥인 이성계의 배신에 분노했습니다. 우왕은 공포에 질려 서둘러 개경으로 복귀했고 최영 역시 마지막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해 황급히 말에 올랐습니다. 이제 역사는 피할 수 없는 정면 충돌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성계의 회군군은 단순히 반역을 꾀하는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안도감과 낡은 정권에 대한 분노가 섞인 집단이었죠. 행군 속도는 전례 없이 빨라 평소 보름 거리를 단 9일 만에 주파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당시 병사들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 먼 길을 달려왔겠습니까? 진흙탕 길을 뚫고 도성에 도착한 그들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드디어 개경의 성문 앞에 선 이성계와 성벽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는 최영. 고려를 지탱하던 두 거인이 마침내 적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최영은 남은 군사들을 쥐어짜 끝까지 저항하려 했지만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백성들과 하급 관리들조차 이성계의 군대를 환영하며 성문을 열어주었지요. 치열한 시가전 끝에 최영은 체포되었고 우왕은 궁 안에 갇히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고려라는 국가의 실질적인 수명이 다한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핵심 질문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이성계는 도대체 왜 왕의 명령을 어겼을까요? 그는 정말 왕이 되고 싶어서 군대를 돌렸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짚어보면 그 해답은 세 가지 이유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당시 고려가 마주했던 냉혹한 군사적 현실 때문입니다. 새로 건국된 명나라는 주원장이라는 강력한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이었습니다. 당시 고려의 국력으로 명나라와 전면전을 벌이는 것은 자살행위였습니다. 이성계는 평생 전쟁터를 누빈 전문가로서 이 싸움이 패배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회군은 군사 전문가로서 내린 합리적인 생존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둘째는 고려 지도부 내부에 흐르던 복잡한 정치적 배경입니다. 당시 정치는 구세력인 최영과 신진 세력인 이성계 사이의 전쟁터였습니다. 최영은 낡은 집을 수리하려 했고 이성계는 아예 새로 짓기를 원했습니다. 이성계에게 요동정벌은 자신의 기반을 몰살시키려는 음모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병사들을 지키는 것이 곧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셋째는 무엇보다 백성들의 살, 즉 민생을 우선한 선택이었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언제나 힘없는 백성입니다. 억지로 끌려온 5만 병사들 뒤에는 그들의 무사를 비는 수십만 가족이 있었지요. 이성계는 왕의 엄한 명령보다 이름 없는 병사들의 눈물을 먼저 보았습니다. 백성이 없는 나라는 없다는 대의가 낡은 충성심을 압도한 역사적 순간입니다. 결국 이성계가 왕명을 어긴 진짜 이유는 현실적인 정의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왕 한 사람의 고집을 지키는 대신 공동체의 파멸을 막는 길을 간 것이지요. 물론 이 선택은 훗날 조선 건국이라는 이름으로 거창하게 미화됩니다. 하지만 당시 그가 느꼈던 고뇌는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영은 왜 죽음을 무릅쓰고 끝까지 그 무모한 전쟁을 고집했을까요? 그리고 승자가 된 이성계는 그날 밤 정말로 기쁨에 취해 있었을까요? 어쩌면 역적이라는 이름의 무게에 짓눌려 잠을 이루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고려의 마지막 태양이 저물고 조선의 첫 새벽이 오기 전입니다. 가장 어두웠던 그 밤의 진실과 이유의 냉혹한 평가는 다음 장에서 이어집니다. 개경의 성벽이 이성계의 해군파 군대에 의해 무너지던 날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성문 하나가 열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고려라는 475년 된 거대한 체제의 둑이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지요. 이제 우리는 승리의 함성이 잦아든 뒤에 차가운 현실을 보아야 합니다. 이성계가 도성을 장악한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스승이자 전우였던 최영을 유배 보낸 뒤 처형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사 기록에 따르면 최영은 죽음을 앞두고도 참으로 의연했습니다. 평생 사심이 있었다면 내 무덤에 풀이 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풀이 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유언을 남겼지요. 실제로 그의 무덤은 오랫동안 풀이 자라지 않아 적분이라 불렸습니다. 한평생 나라를 위해 살았던 노장의 비극적인 최후입니다. 신념을 지키다 사라진 최영과 현실을 위해 칼을 돌린 이성계입니다. 역사는 이 두 사람의 충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누가 착하고 나쁜지를 따지는 이분법을 넘어야 합니다. 위화도 해군은 고려의 고착화된 모순 때문에 일어난 필연이었습니다. 당시 기득권인 권문세족은 국토의 대부분을 소유하고도 세금을 안 냈지요. 나라는 가난한데 소수만 배를 불리니 백성들이 그 짐을 다 져야 했습니다. 이성계의 회군은 이런 부조리한 시스템에 대한 거대한 거부권이었습니다. 이를 오늘날 우리네 삶에 빗대어 본다면 어떨까요? 조직이 변화를 거부하고 기득권의 이익만 지키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내부에서 가장 실력 있는 실무자가 등을 돌리게 되지요. 회사는 위기인데 윗사람들은 무모한 목표만 지시하는 상황입니다. 시니어 여러분께서도 사회생활 중에 마주하셨을 법한 풍경 아닙니까? 이성계의 회군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현장의 절박함이 터진 결과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인간관계의 지독한 비극이기도 합니다. 최영과 이성계는 서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이였지요. 하지만 한 사람은 과거를 수호했고 한 사람은 미래의 생존을 도모했습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를 때 어제의 동지가 적이 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성계는 최영을 처형한 뒤 며칠간 식사를 거를 정도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속성은 결국 단 한 사람의 승자만을 허용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위화도 회군을 합리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무모한 전쟁 대신 민생과 국익을 우선하는 세력이 주권을 잡았기 때문이죠. 이성계 뒤에는 정도전 같은 신진사 대부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회군을 단순한 반란이 아닌 사회개혁의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무너져가는 고려를 대신할 새로운 설계도를 이미 그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회군 이후 이성계가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토지개혁이었습니다. 기득권의 땅을 몰수하여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과전법을 실시했지요. 위화도 회군의 진짜 목적은 단순히 왕을 바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성계는 세상의 판을 통째로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반역자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더 나은 세상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후대의 평가는 지금까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고려의 충신들은 그를 배신자로 보았고 조선은 그를 성군으로 기록했지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위화도 회군이 역사의 물길을 돌렸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세종대왕도 찬란한 유교 문화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고려라는 낡은 옷을 벗고 조선이라는 새 옷을 입기 위한 진통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장으로 향합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이성계는 과연 행복했을까요? 그가 세운 조선은 그가 꿈꾸던 대로 백성들의 낙원이 되었을까요? 위화도의 그 빗소리는 훗날 왕이 된 그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았을지. 조선 500년 역사의 서막을 장식한 이 드라마의 여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392년 7월 개경의 수창궁에서 이성계는 마침내 왕위에 오릅니다. 위화도에서 말머리를 돌린 지 4년 만에 고려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대신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이 땅에 탄생한 것이지요. 압록강 진흙탕 속에서 떨던 변방의 장수가 한나라의 태조가 되었습니다. 이 극적인 드라마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 선 그의 말년은 그리 평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위화도 회군으로 얻은 권력은 역설적인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아들 이방원이 일으킨 왕자의 난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이 군사들을 살리려 왕명을 어겼듯 아들은 권력을 위해 형제를 쳤지요. 말년의 이성계는 아들들의 피비린내 나는 권력상쟁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는 왕위를 내던지고 고향인 함흥으로 떠나버리기도 했습니다. 불교에 귀의해 자신이 죽인 전우들의 넋을 기리며 밤을 지새우기도 했지요. 시니어 여러분, 평생 전장을 누빈 영웅도 자식 농사는 뜻대로 안 된 모양입니다. 자식들의 갈등을 지켜보며 홀로 사겨야 했던 그 무거운 마음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심심치 않게 마주하는 노년의 쓸쓸함과 참 닮아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졌던 왕이었지만 결국 그 역시 한 인간, 우리와 다를 바 없이 고독한 노년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성계의 그날 위화도에서의 선택이 남긴 유산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회군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한반도의 중심 철학을 바꾼 사건입니다. 불교에서 유교로, 무력 중심에서 문치 중심으로 바뀌는 거대한 전환점이었죠. 또한 그가 강조했던 민생 우선의 정신은 조선을 지탱하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백성을 굶주리게 하는 나라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그의 신념입니다. 이 정신은 훗날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으로 찬란하게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이성계는 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말머리를 돌렸을까요? 그가 만약 압록강을 건너 요동으로 진격했다면 역사는 어찌 되었을까요? 고려가 살아남았을까요? 아니면 오만 군사와 함께 사라졌을까요? 역사는 가정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남아 있습니다. 그가 가지 말아야 할 길 앞에서 멈춰 서는 용기를 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관성대로 흘러가는 세상의 흐름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무엇이 옳은지 고민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날 비가 쏟아지는 위화도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내 목숨을 위해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대의를 위해 반역자가 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가 삶의 갈림길에서 마주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성계가 그토록 고대했던 백성이 편안한 세상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 오늘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600년 전 개경을 향해 달리던 5만 대군의 말발굽 소리는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했던 공정하고 안전한 세상에 대한 염원은 여전합니다. 그 염원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끊임없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견뎌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된 하루에 역사 라디오가 작은 휴식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가까운 분께 공유 한 번만 해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역사 라디오 채널에 들어오시면 다른 흥미로운 영상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